이것은 저쪽용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는 이걸로 마우스. 아하, 벌써 나왔어 새알이. 이렇게 다. 전주에서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진주하고 전주하고 헷갈려가지고 눈이 흐릿하면은 진주나 전주나 차이가 없게 생겼고, 점심 맛있게 먹고 행복했습니다. 어제 뭐 신문 보니까 어느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사과 한 알 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왜 사과 한 알이 10,000원인가? 기후위기 때문인가, 작황 때문인가, 유통 때문인가, 그 관한 책들을 가지고 테마를 하더라고. 그래, 사과 하나, 10,000알. 근데 사과라는 게 참 오래된 것 같죠. 이제 사과 2알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죠. 왜냐면은 사과 2알은 부부간에 싹 먹고 가면 없지만은 사과 3알이면은 2개를 먹고 1알이 남았으면은 누군가를 초대하는 예비의 과일이다. 그래서 이 사과 3알을 우리 또 송원근 교수님이 또 저렇게 하셨고, 또 저를 불러주셨고, 또 멋있게 또 제목도 좀 만들어 주셨는데, 우선 사과 3알의 첫째 번은 가장 잘 아시다시피 인식의 나무 또는 지식의 나무 또 선악과라고 하는데, 일단은 사과를 따 먹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죄를 졌다. 너는 죽었다. 그럼 죽음이 있어서 생명을 이 땅에 잉태해서 나온 거니까 거꾸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정신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생명은 죽음에 빚진 것이다.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우리가 확실한 것은 죽는 거죠.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확실히 죽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계로 알고 사느냐, 아니면은 아니야, 나는 안 죽어, 불멸이야. 황금에 나의 불멸을 의탁하든지, 또 누구처럼 화성까지 막 로켓을 쏘아 올린다든지, 또는 재물을 몽땅 쌓아서 만문진 물신으로 나 자신을 이탁하는 걸 전이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죽음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불멸로 가는 것, 이것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무한성장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프랑스 생태학자 말을 인용했지만은, 경제학자가 죽음을 망각하면 무한성장으로 간다라는 말도 마지막에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너는 무한을 어디서 찾느냐 하니까 그 사람은 또 세르주 그 양반은 뭐냐 하면은 유한에서 무한을 찾아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우리 그 한강에 시집 첫머리에 그 뭐 밥을 떠먹다가 거기서 김이 무럭무럭 나잖아요. 거기서 영혼이 지나가는구나, 떠나가는구나 할 때 그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밥 하나에서 영혼을 느끼고, 그 밥 하나를 유한한 생명체에서 무한한 영혼을 느끼고 그걸 마신다고 하는 것, 그 또한 유한에서 무한을 찾는 일이 아닌가. 뉴턴의 사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제 한번 뒤로 물러섰죠. 이신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다스리는데, 옛날에는 천둥 번개를 가지고 변덕스럽게 응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칙을 가지고, 자연 법칙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위대한 시계 제작자 또는 위대한 디자이너. 그래서 법칙을 만들어 가는데, 결국 그 법칙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기계론, 거대한 시계 제작공이니까 시계 부품처럼 째깍째깍 하다가 어디로 가면 결국은 안정과 균형으로 가고, 신학적으로는 파라다이스로 가고, 궁극적 지점이 있다. 그걸 뭐 텔레오지라고도 하더라고요. 최종 균형으로 가는 것. 그럼 경제학도 우리가 결국 시장의 법칙도 그대로 놔두라. 국가는 간섭하지 말라. 그럼 결국은 균형과 최종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할 때 많이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시장 메커니즘에 개입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결국은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동 조절적인 법칙은 신학적 성격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을 끌고 간다. 그런데 뉴턴이 하는 자, 관과한 것을 이제 제가 보니까, 뉴턴은 사과나무가 툭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 사과라는 게 원래 비탈길에서 딱 떨어지면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굴러가지 않고 딱 떨어지면 자기 아버지 밑에 그늘에서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과는 어떤 형태든 간에 굴러 떨어져 가야 자기의 살 길을 찾고 새로운 세계에서 자기를 싹 틔우는 거니까 사과가 둥근 이유는 저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달걀은 안 둥글고 달걀은 타원형이냐? 달걀은 지 엄마가 이렇게 껴안다가 탁 떨어져. 그러면 탁공 같은 건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타원형은 뒹굴뒹굴 흘러서 다시 또 둥지로 와서 엄마가 그러면 또 껴안는 뭐 그런 게 자연 진화겠죠. 그럼 사과가 왜 둥가? 탈주. 떠나는 거죠. 탈주하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사과가 둥근 이유는 역시 탈주하는 것들. 그럼 어디로 탈주하느냐? 자, 스피노자가 뭐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를 심겠다 하는 말을 스피노자가 했느냐, 마틴 루터가 했느냐. 하지만 일단 스피노자가 했다 치고 지구 위기 종말이다 하는데 사과나무 심게. 근데 이게 또 이런 또 의미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지구는 종말이라는 게 없다. 인간이 보기에 지구가 종말에 왔지. 지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 입장에서는 뭐 한 도로 고생대로 가서 10억 년 후에 다시 생물이 나타나면 지구는 지구대로 깨지지만 않는다면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지구의 종말은 인간이 보기에 지구의 종말이다. 그러면은 지구의 종말이 온데 인간이 왜 사과나무를 심느냐. 그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사과나무에 의탁한 거죠. 인간은 사라지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저기서 본다면 뭘 하나 볼까 하면 스피노자가 만약에 지구 종말이 온데 사과나무를 하나 심는다면은 넌 휴먼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인간적 존재가 인간이 삶을 의탁하는구나. 그럼 사과나무의 위대한 것도 저기서 나오죠. 저 스피노자하고 이제 데카르트하고 대비가 되는데 데카르트는 그런다고 하더래요. 정신, 육체를 이원적으로 분리해 갖고 요 정신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한테 신이 나에게 확증성을 줘, 보장을 해. 내가 신적 이성을 갖고 있어. 인간은 아직도 신이 어떤 이성을, 신이 지성을 불러일으켰고 정신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신이 이성을, 지성을 집어넣지 않은 육체는 하찮은 거야. 그래서 정신이 신을 지배하게 된 것이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인간의 지적 능력이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과학 문명은 놀랍게 발전했지만은 이 파괴가 되죠. 그게 데카르트의 이원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스피노자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아니다. 정신하고 물질은 대등하다. 그래서 정신이 물질을 지배할 수 없고 물질이 정신을 지배할 수도 없는 대등한 것이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나라고는 인간과 비인간, 나와 동물, 식물, 돌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신이 앉아 있는 것, 하나하나에 신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하나에 저 꽃에도 돌에도 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가 자연을 하나의 생산 요소로 취급하려면 무슨 작업부터 시작되냐면 얘네들은 생명이었고 얘네들은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수단과 대상화를 삼아서 이것을 수단과 대상으로 삼아서 완전히 물질로 전락을 시키고 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계산 가능하고 거기에 화폐라고 하는 것을 매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화폐책에 집어넣는 순간에 생산 요소가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미신이라는 이름의 주술적 작업을 통해서 주술적 작업을 이루어진 생명을 제거를 하는 것들. 그래서 스피노자의 사과는 데카르트 이원론에서 이제는 이론론, 정신과 물질이 같은 이론. 그럼 전부 저쪽을 보면 다 이론론이에요. 생명과 죽음도 하나의 경계선이죠. 삶과 죽음도 하나의 경계선이요. 사람과 모든 삼라만상도 하나의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평등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같은 선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사과가 주는 새알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경제학을 이제 어떻게 발명했느냐. 발명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인벤션. 경제학은 어떻게 허글 세계를 발명했는가. 허글 세계를 발명했다는 것은 경제학은 어떻게 해서 관념을 오늘날처럼 만들게 되었는가. 사고 실험이죠. 소스 익스페리먼트라서 머리에서 어떻게 관념을 만들었는가. 또
그 경제학은 어떻게 인간을 타락한 동물처럼 싸우는 걸로 타락시켜서 그걸 실험도구로 삼아서 거기서 공리를 끄집어내고 행동 원리를 끄집어내고 인간도 동물하고 똑같이 굶주림을 가지고 싸우도록 만들고 그걸 통해서 행동 원리를 만들어서 경제학에 집어넣는가. 우리는 어떻게 허구를 벗어나서 실체 세계를 나갈 것인가. 그걸 벗겨보면 다양한 삶의 세계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새로운 서사,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경제학 책 교과서 현대경제학, 주류경제학은 주류경제학의 이야기가 있고 마르크스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이야기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그나름의 이야기가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좋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얘기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후안 페르난데스라고 해서 무인도 사고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남미 칠레에서 떨어진 곳에서 사략단이라고 해서 영국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해적지를 공식으로 인정한 사략단이 어느 날 무인도에다가 염소를 풀어놓고 배고프면 가서 그걸 먹어야지 하고 염소들을 풀어놨어요. 근데 영국의 사략단이 주로 스페인 함대를 공격을 많이 하니까 스페인에서는 그 염소들을 잡아 넣으려고 먹으려고 사나운 들개를 2마리를 집어넣었어요. 이때부터 무인도에서 사나운 개와 무인도 염소떼가 생존 투쟁을 벌였죠. 특히 염소떼 같은 경우는 암벽을 올라다니고 살아남죠. 허약한 놈 추락을 하고 밑에는 들개들이 기다리고 그래서 이것이 먹히고 잡히고 하나의 개체가 증가한 쪽에 감소해서 마침내 균형이 잡히게 되죠. 균형이 잡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식량의 양. 그래서 인간 종의 수를 저기서 나오는 메시지 인간 종의 수를 조절하고 규제하는 것은 바로 식량의 양이다. 식량을 가지고 인간의 종을 조절하면 된다라고 하는 명제가 떠오르죠. 저것이 나중에 이제 조셉 타운드라고 성직자들이 저것을 많이 해요. 저것을 구윤법에 대한 논거에 저 사례를 집어넣고 이것이 인간 세계 행동 공개를 정식화합니다. 저것을 3년 후에 1789년에 잘 아시다시피 다음 장 넘기면 그게 나오죠. 안 나오는구나. 멜더스의 인구론에 집어넣어가지고 멜더스가 인구를 줄이는 방법 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성욕을 억제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 것들이 전부 굶주림이 무서운 스승. 굶주림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것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오죠. 실은 무인도에 가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거기에 염소떼도 있고 들개도 있었고 한쪽에 살찐 물소떼가 있었다고 하대요. 그러면 물개를 잡아먹으면 되는데 억지로 물개떼를 빼버리고 사나운 염소와 그 다음에 개와의 생존 투쟁만 강조를 했다고 해요. 하나의 허구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걸 가지고 구인법, 가난한 자에게 빈민들에게 복지를 베풀어주는 구인법을 철폐를 하게 됩니다. 왜냐? 일을 하든지 굶어 죽든지 알아서 해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실업의 고통을 감내하든지 어떻게든 적은 임금이라든지가 일을 하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의 생존 경제이 이루어지죠. 결국 뭐냐면 이제 인간의 사회가 동물 세계처럼 타락하죠. 그래서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 싸우는 존재 해서 동물적 접근 또는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너무나 멋있어서 제 가운데다 법칙이라는 말을 붙여서 자연 법칙에 의거해서 인간 사회도 별 수 없이 인간 동물 세계와 똑같이 가는 것들. 이러한 원리들이 이제 경쟁과 균형, 경쟁 모델이 되었다는 것. 굶주림이 뭐냐면은 결국은 굶주려 봐야 그때마다 빈민이 매우 사나웠습니다. 오늘처럼 부드럽고 온순한 것이 아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 야만스러운 빈민들을 그렇게 출퇴근하는 근로자, 노동자를 만들려면 이 사나운 놈들을 어떻게든지 길을 죽여놔야죠. 그때는 가장 좋은 째찍질이 뭐냐면은 첫째가 굶주림이죠. 그리고 사나운 빈민들을 길들이고 또 부자가 거기서 자선을 베풀면은 부자에 대한 감사하는 순종심이 솟아올라요. 감사하는 것들. 그래서 부자에 대한 경외감, 감사,
그 다음에 순종하고 읽히는 것들. 제가 이걸 보다가 어떻게 니체의 짜르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외피를 쭉 보니까 니체가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나는 자선을 베풀지 않는다. 왜냐? 나는 그럴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 이게 뭔 말이야? 아무리 들어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결국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내가 자선을 베풀지 않는 이유는 자선을 베풀면 너희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할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정도 정신이 고갈된 사람이다. 난 충분히 정신적으로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자선을 베풀어서 너희들이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난 들을 정도로 난 이렇게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쪽 부자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자선하고 베풀면 항상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감사의 마음. 무인도 사고 싫으면 두 번째 하나가 있죠. 이 로빈스 크루소라는 책들이 얼마나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이 넘어가서 서구의 이 로빈스 크루소는 강인한 사람, 프라이데이 같이 이런 사람들은 좀 거시기한 사람 이렇게 나왔겠어요. 일단 무인도를 장치를 하면은 무인도는 별만 있죠. 고독하죠. 절망하죠. 아무도 구원할 수 없죠. 오로지 구원할 길이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신이죠.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이 로빈스 크루소가 원래 아버지가 이 항해를 떠난다고 할 때 뭐라고 했죠. 너희 형들 지금 돈 번다고 집을 나가고 안 들어왔는데 너마저 나가면 쓰겠느냐. 인생의 기복이 가장 심하고 팔자산한 것이 상류층하고 하류층이다. 중산층은 기복이 심하지 않다. 미들 클래스는 영어로는 미들 스테이션 오브 라이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지 말고 여기서 근검 전략하고 열심히 살자. 근데 그리고 만약에 네가 나를 거역하고 떠난다면은 신은 너희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도 있고 신이라고는 아버지도 있겠죠. 그래서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내가 신의 아버지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무인도에서 참혹한 고생을 당하는구나 라고 뼈저리게 후회를 하면서나 청교도를 받아들여서 내면합니다. 즉 여기서 합리적 브로즈아는 뭐냐면은 이 에토스 기준은 뭐냐면 청교도를 내면화하죠. 그 다음에 냉혹하고 영악한 브루즈아의 모습을 보였죠. 제임스 조이스는 저 로빈슨 크루소를 냉업하고 그 다음에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무뚝뚝하고 과묵하고 나중에 프라이데이도 친구처럼 지내자고 해놓고 나중에 팔아넘기죠. 이런 쪽으로 냉혹하게 팔아넘기는 것들. 결국은 성적은 종교와 무력, 라이플 춤을 통해서 프라이데이를 장악하고 제국주의로 가는 이러한 것들이 로빈슨 크루소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델이 되냐 하면은 경제학에서 호모 에코노미커스, 경제인, 강자거든요. 산악인 강자. 근데 실은 우리가 경제학이 강자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호모 에코노미커스 경제학 인간 모델을 삼는 것은 완전한 정보, 지식, 합리,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 강인합니다. 근데 이게 강인함이 얼마나 허약한 또 다른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강인함이에요. 그럼 강인한 사람은요, 홀로 고독한 영적인 서사를 누리지 옆에 하고 사람하고 연대 협동을 몰라. 왜냐하면 내가 강한데 왜 너를 필요로 하냐 이거죠. 그럼 경제학의 오늘날 주인공은 뭐냐면은 호모 에코노미크스보다 한 사 더 나가면 강자. 강자 밑에 지배자들이 와서 고기를 숙여야 되는 것들. 이것이 호모 에코노미크스가 아닐까. 이 로빈슨 크루소의 다니엘 디포 로빈슨 크루소를 패러디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프랑스 소설가 미스 트루니에라고. 이 무인도 스페란차 섬에는 이게 광대한 신화, 야성, 세계 이가 있어요. 즉 저기에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합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기에 어떤 장면까지 나오냐면은 꼭 그 한강에 채식주의자처럼 저기 방들이 드는 프라이데이하고 똑같아요. 프랑스 말로. 걔가 섬을 껴안고 관계까지 맺는 장면까지 나와요. 대지와 한 몸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금기는 뭐냐면은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대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대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대지에 생명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 생명이 꿈틀거리는 대지를 감히 냉혹하게 파헤쳐서 거기서 자원을 긁어내는 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세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루빈슨 M, 여기서는 이제 로빈슨 크루소를 M이라고 불렀죠. 루빈슨 M은 거기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죠. 엄숙한 청교도.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방들이더라고 프라이드 같이 죽은 놈 살려놨더니 이 기도를 하는데 엄숙하게 기도를 하는데 팽 웃어버려요. 그래서 뺨사닥을 맞죠. 어디 지금 경건한 신앙 기도 시간에 웃고 그러냐고. 그리고 루빈슨 M은 이성과 합리성이죠. 방들은 웃고 파격적이고 또 오늘날 주인 몰래 담배를 피다가 주인이 막 오니까 놀래가지고 이 파이프를 화약 쌓는 것에 던져버려요. 화약이 폭발해버리죠. 일순간에 제국이 파괴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언제 이 세계가 또 기후위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것을 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방드리드는 솜씨가 아주 좋죠. 뭐 먹을 것이 천지예요. 아까도 이 생각을 오면서 쭉 버스 타고 오니까 비둘기 때 10마리가 세상에 막 모이를 집어먹더라고요. 아이고 너희들은 먹을 것이 풍족해서 참 좋겠구나. 얘도 못 먹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독수리가 다쳤다 하면은 뭐 구데기를 씹어가지고 뭘 해가지고 뭘 해가 약을 만들 전부 나서요. 결국은 희소성이 없다는 얘기죠. 다 풍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거꾸로 바뀌죠. 로빈슨 M은 오히려 스페른차라 섬에 남고 방드리드가 오히려 이제 나중에 떠나게 되는 것인데 자연과 몸의 접촉이라든지 증여에 주고받는 것 이러한 것들 세계가 방드리드 세계죠. 이제 또 하나 섬이 있죠. 이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이게 경제 인류학자들이 이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쿨라교육이라고 그래서 매년 섬 전체를 원으로 그리면서 조개팔찌와 목걸이, 선물, 이게 위신제라고 하더라고요.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답방을 해서 빙빙 돕니다. 그래서 후에 상호성은 뭐냐면은 시장 교환하고 차이점은 즉각적 답례가 아니고 일정 시간의 격차가 지나고 나서 선물과 답례가 부등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호혜와 상호성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은 일본 사람한테 A라는 레스토랑에서 카레를 대접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그 사람 불러서 제가 답례를 한다고 했더니 똑같은 레스토랑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카레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일본에 대해서 흉을 좀 봤는데 자 상호성은 똑같은 자리가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저 사람 나한테 요만큼의 시간, 나 요만큼 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책무 정도, 선물 증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쪽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들. 이걸 통해서 증여의 호연망과 우정과 신뢰가 쌓여진다는 사례를 많이 들어서 호혜와 상호성.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칼폴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장경제 교환이 유일하게 지배하는 시대에서 우리 인류 먼 사람들은 어떻게 경제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고 어떻게 경제를 조직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그럼을 가지고 잊어버린 증여, 잃어버린 씨앗들을 하나 찾아서 한번 놔보자 하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씨앗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관점의 씨앗을 좀 뿌리는 것들이거든요. 유일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시장 경제 교환이 아니고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배적으로 꾸려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 실험과 요것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인도에서 뺄 것들은 뭐였냐 하면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죠. 오로지 굶주림과 이들의 동기만 반응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인간 모델을 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인간들은 최소 비용과 최대 만족, 최대 이윤을 얻도록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최소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전부 비합리적인 인간으로 아웃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뭐냐면은 강도가 사람을 잡아다가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침대보다 손이 더 길면 손을 잘라버리고 그 다리보다 이 다리가 짧으면 늘려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크루스테스 경제학 잡아 늘려서 맞추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최소 비용과 최대 만족, 최대의 극대화, 맥시멈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은 전부 비합리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 시장의 자기조절, 시장경제, 시와 법의 자동균형. 우리
이런 이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과에 대한 수요와 공급, 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자동 조절이 수없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연쇄망을 이루어진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지금 관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제학 교과서가 또 역할을 하는 거고, 당신들을 완벽하게 꾸며주는 유토피아는 바로 그런 수요와 자동 공급 조절 시장의 어떤 법칙 속에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더구나 끊임없이 광고는 들어오죠. 끊임없이 광고를 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 그래서 관념을 심어주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소득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누가 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도 노동이라는 공급과 수요 곡선 속에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든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내야죠. 뭐 누가 뭐 지역화폐를 준다든지 복지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죠. 게을러 터지고 일을 안 하니까. 그건 전부 잘라버려야 돼요. 이것이 지금 자본주의가 지향하고자 하는 하나 유토피아 세계의 과정이죠. 인적 희소성을 만들어내야죠. 공유주의,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것들은 인클로저, 사유화하고 장악해서 그것을 소유로 만드는 것들. 그래서 희소성이 아니라 희소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들 더 갖고 계시지만은 핸드폰에서 가장 인위적 희소성은 뭡니까? 계획적 진부하라고 나왔죠. 약한 부품을 쓰거나 또는 3년이나 4년 이내에는 고장나면은 고장할 수리권을 주지 않고 바로 그냥 새 거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것들. 광고는 뭡니까? 현재 있는 것을 낡은 걸로 여기고 너는 새로운 것을 사야 된다라고는 희소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또 전주나 진주나 발음도 비슷하지만 사는 처지도 비슷하죠. 옛날 많은 걸 빼앗겼습니다. 뭐 수탈이라고 하다니까 싸나와가지고 빼앗기고, 그 다음에 쌀, 면화 많이 빼앗기고 하죠. 그 다음에 좀 치워서 조용한 동네, 말이 좋아 조용한 동네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인위적 희소성은 뭐냐면은 중앙이 서울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집중하고 있죠. 취직을 나오면 서울로 가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명문대학 가서 취직을 하면 서울로 가야 돼요. 서울로. 여기는 전부 돈이 블랙박스처럼,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죠. 이것도 뭡니까? 바로 중앙이라고 하는 인위적 희소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대해져 가고 지방에 있는 걸 전부 추출하고, 착출이란 말 뜻이야. 착출하는 거죠. 더구나 현재 정부 들어와서 세수, 결순 이런 것들이 뭐 작년하고 합쳐서 90조 원. 90조 원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지방 교부세 다 깎아보니까 여기는 더욱더 열악하죠. 그럼 끊임없이 지방이 열악하다는 것은 취업할 길이 없고 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거꾸로 서울이 매우 매력적이고 인위적 희소성을 통해서 모든 욕구를 서울로 일점 욕망 집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가야 이것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끊임없는 인위적 희소성을 통해서 자원이 약탈되는 것들, 이거 전부 하는 것들이죠. 또 예를 들어서 인위적 희소성이 뭐냐면 장시간 노동을 자본가들에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적 잉여 가치를 많이 뺏어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얘네들이 여유가 있으면은 이놈들이 자식들하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고 논단 말이에요.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여가 시간 완전히 뺏어버려야 짧은 시간에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은 상품 구매는 뿐이 없다. 장난감 구매해주고 집값 음식을 사고 이렇게 끊임없이 돈을 지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이 또한 인위적 희소성. 그래서 너도 나도 공유지를 전부 인크루저 시켜서 희소화시켜서 하는 것들. 이 공유지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와서 너희들 나가라고 나와 생산수단을 빼앗으면 난 이 공유지에서 먹고 살 길을 다 가져갔는데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방랑자가 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산수단을 박탈당한 사람은 결국은 내 노동력을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임금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노동자를 상품화로 판매하는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전부 저 인위적 희소성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추상규칙성을 엉뚱하게 대체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진짜 인간 모델인 줄 알고 따라가요. 경제학에서 방법론만 만들었는데. 그래서 경제학과 교수들이 통계를 했더니 기부금이 제일 적다돼요.
돈 안 낸대. 왜간 자기가. 그리고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추상이 구체성을 엉뚱히 대체하는 것들. 가장 무서운 게 추상이 구체성을 누르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 관념이 우리를 누르는 것들. 관념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가 진짜 사실과 진짜 리얼리티 실제를 마주쳐야 되는데 관념이 사물을 보도록 방해하는 것. 옛날 영국 오디션에 이런 장면이 있었다대요. 사과 하나를 놨대요. 연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 막 트로이 목마 사과를 연기를 하고 이북을 연기를 하고 또 뭐 또 누구죠? 마르텐가 막 저 화살 쏘는 얘 연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보더니 어떻게 했냐? 사과를 탁 잡더니 먹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얘가 합격했어요. 왜? 쓰잘데없이 이념과 관념 가지고 사과를 희롱하지 말란 얘기야. 사과를 먹는 것. 이러한 이제 리얼리티. 극대화 틀, 금방 말하면 형식, 추상이 현실을 덮치는 것을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식 경제학이라고 한답니다. 형식은 아까 형식. 결국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실체는 뭔가? 서브스텐스라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겪는 거 있죠? 자연환경, 동료, 이웃 사이, 연대, 필수, 노동, 의료, 택배. 이거 전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칼폴라니가 얘기했던 실체경제 의미도 마찬가지죠. 리블리후드로 우리말 변해 살림을 살이 서로가 살리는 것들,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자연하고 동료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금방 환경이 또 내죠. 여기서 우리가 금방 환경을 또 이루어줘. 서라운딩 환경을 이루어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살고 저 덕분에 또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는 의존. 의존한다는 것은 내가 강하면 의존을 못해요. 내가 약해야 돼요. 의존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칼폴라니에 더불어서 제가 넣는 것들. 자, 살림살이 공존 상생 나누죠. 의존. 서로 빚져 있다. 빚져 있다. 빚져 있어요, 서로가. 제가 여기에 누워있으면, 아프면은, 여기서 저를 병원에 보내지, 누가 보내줍니까? 제 와이프는 지금 호텔 가 있는데, 가까운 사람이 빚짐이에요. 그래서 저 밑에 아예 사회적 존재와 경제적 존재를 아예 얘기해보면, 사회적 존재란 뭐냐면은, 먼 이전에, 과거에 나를 키워줬고, 또 과거에 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내가 저질렀던 일이라도 과거에 내가 했던 일,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를 끼쳤는 것까지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 미래에 어떻게 하면 사회를 꾸려나갈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도 영어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리스판시빌리티하고 어카운터빌리티. 어카운터빌리티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 인식이죠. 책임질 일 내놔라 이거야. 근데 우리는 정치인에게 뭐로 합니까? 리스판스, 공감을 원하죠. 리스판시빌리티. 내가 그걸 공감을 못해서 마음이 아픈 것도 내가 책임을 통렬하게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회적 존재는 뭐냐면 그런 공감을 못해서 얻을 수 있는 존재까지, 책임까지 내가 지겠다. 리스판스, 반응을 못해서 미안하다. 공감하는 존재거든요. 결국은 사회적 자유는 뭐냐면 그런 것에서도 내가 이제 내가 좀 빚을 갚았는가 보다 할 때에 오는 자유. 들레즈 철학에 수목과 리점 나오죠. 수목은 단일한 하나. 막 태양을 향해서, 일정을 향해서 거대한 수목이죠. 리점은 줄기식물. 가다가 내가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또 끊임없이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건너고 시처럼 덩크처럼 서로 어깨를 건네서 담벼락을 넘어가는 리점의 줄기식물. 그 다음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 불확실한 삶, 연약한 존재, 취약한 존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한강 노벨상 받은 사람이 다음 글귀가 여기 있더라. 프레저리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 한강 문학상도 결국 뭐냐면 강한 자, 가부장, 그 다음에
전쟁, 권력의 횡포 이것에 의해서 비참하게 쓰러진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공감을 용기 있게 교감하는 것들. 결국은 여기 연약한 존재도 결국은 이거하고 거의 프레절리타가 인간 생명의 연약한 존재들. 이것이 서로 의존하는 존재들. 그 다음에 살과 살이 뭔가 몸이 마주치면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인 것들. 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우러짐이 이제 영어로 굳이 말하면 인터서브젝티비티라고 하대요. 저걸 상호 주관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사회 주체성이라고 표현하고 저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같이 만들어가는 감이거든요. 식구들하고 지내봐요. 저것이 맨날 어우러짐이 나오죠. 아빠 어떤 무슨 일이 있었고 어우러짐. 이것은 누구한테 가는 기쁨이라 공동의 기쁨, 감흥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체 경제의 살림살이 의존, 사회적 자유. 그러면 자기조절 시장이 노리는 것들은 뭐냐? 수요와 공급 경제적인 원칙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을 해서는 안 되죠. 노동조합이라든지 뭐 정치가 개입해서 뭐 도랑봉투법을 통과시킨다든지 뭐 징벌적 배상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뭔 쓰잘데없이 복지비를 늘린다든지 노인들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사람들을 게을리게 만들기 때문에 물리학처럼 진공 상태를 주변에 놔두고 나머지 오로지 경제의 수요와 공급 경제만이 살도록 만드는 것들. 결국은 이렇게 진공 상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노동조합을 때려잡으려면은 강력하게 군사적 개입이 들어가야죠. 결국은 이거 이제 파시즘이 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시즘은 독일의 파시즘은 뭐냐 하면 결국은 독일 정치와 군부와 그 다음에 자본가가 결합해서 나머지를 전부 군사 경제처럼 만들어서 노동자를 인간 로봇처럼 만들어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파시즘이라고 보는 하나의 견해도 여기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무한성장, 무한욕망, 그 다음에 끊임없이 어떤 불멸의 어떤 의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이런 관념과 이데올로기, 신념체계예요.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는 첫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신념을 가져라 너희들. 신념체계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조절기능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관념을 넣는 것들. 옛날 붓다가 인도에서 꿀로 만든 구리로 만든 과자를 하나 누가 주길래 그러면 딱 받아먹고 있었는데 어떤 놈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붓다 너무나 자비심이 많으니까 그 사탕 나 달라면 주겠지 하니까 그 사탕 좀 주세요. 그럼 푸단탕이 줘야 되겠죠. 자기는 안 먹더라도. 근데 붓다가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을 5번 해쳐라. 나도 사탕이 생기면 누구 줄 거야. 나도 당신처럼 사탕이 생기면 나도 누구 줄 거야. 5번 하니까 사탕을 줬어요. 제자가 아니 왜 조건을 거십니까? 그랬더니 쟤는 뭐든지 돈 있으면 뺏으려고 하지 않냐. 그 제 가슴에다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자. 언어의 창고. 나도 사탕이 생기면 누구 줄 거야.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관념 뭐냐면은 사람들 가슴 말에 씨앗을 넣어주고 관념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실은 슈퍼에서 어떤 남자가 각 씨한테 막 싸움을 했대요. 세상에 내가 먹고 싶다는 거 과자 5,000원짜리도 하나 안 사주냐. 네 것 봐라 맨날 네 거하고 내 세계를 뿐이 없냐. 내가 다 돈 버는데 5,000원짜리 과자 먹고 싶은데 왜 안 사주냐. 싸움을 했대요. 그럼 그 생각을 내가 준 돈을 몽땅 가져가게 주게 된 동기는 뭡니까? 바로 각 씨가 남편의 관념을 잡고 있어서 그렇죠. 이 관념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학문의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관념을 만들어주는 길을 통로를 만들어주냐.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또 이론적 기능의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는 또 뭐냐면 노동토지 화폐. 이게 상품이 아니죠. 저희 상품 아니죠. 토지도 상품 아니죠. 우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란 노동이란 생명이 다른 이름이고 토지도 차이는 다른 이름인데 이걸 토지 노동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노동의 명칭 변체산만 봐도 재밌을 거예요. 노동, 그 다음에 옛날 그 이제 정부의 조직 개편을 보면 알아요. 인적 자원부, 그렇죠? 사람을 이제 자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정착다?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은 뭡니까? 너는 노동자이면서 사장이야. 네가 경영자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다 다치면 네가 치료를 해야 돼. 열심히 일하면 네 거고 손해봐도 너야. 이게 인적 자본이에요. 그러면 고용주는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동에게, 상명에게 노동이라는 주고 토지에게 주고 뭐 화폐는 좀 나중에 넘어가서 연극에 사물에게 배역을 하고 주는 것들. 이것은 이제 뭐 소실 언어학이라든지 이것은 언어, 기호, 상징, 이것은 시극피양이라고, 시근이 피양이라고 그랬대요. 그 기표, 언어를 부여하는 거죠. 그 부여하는 것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언어가 통과되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언어 바꾼 거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뭐 방사능학과가 뭐 지금 영상의학과, 아이고 뭐 언어를 통해 사람들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요즘에 하나 고민거리 하나 중에 뭐냐면 왜 우리는 꼭 생선을 물고기라고 그럴까? 아빠 물고기 그럼 물고기 고기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생선을 보지 못했고 물고기 보일까? 그런다고 해서 수족관에 있는 거 있고 아빠 저 생선 봐. 저것도 참 이상하고 고기라고 하는 것. 이제 사람과 사물 이름 복원 생태화하는 것들. 제대로 이름을 찾아가는 것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여러분이 자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친척이라고 부르는데 아프리카 원주민이 그렇다대요. 석탄도 친척, 뭐 조개도 친척, 고래도 친척. 상호 관계라는 관점을 생각하다면 그 대상을 친척이라고는 더욱더 잘하지 않을까요? 하는 것들. 결국은 상품이 아닌 것. 상품이라는 것은 판매를 위해서 생산되는 것인데 노동은 판매를 위해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토지도 판매를 위해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화폐도 판매를 위해서 생산되는 거 아니고 화폐가 적은 같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돈이 부족하군. 이쪽은 돈이 좀 부족하군 지원해주는 자유롭게 해야지 상품처럼 수요와 공급의 조절 메커니즘 갖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허구화,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명칭부터 바꾸는 것들. 결국은 다른 쪽으로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 수단과 대상을 징발할 수 있도록 조작하게 한 문화적 구충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문화 정치학에서 또 다뤄지는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환의 사각형의 길을 만들었어요. 원래 칼폴라니는 호혜, 재분배, 시장교환 요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다 아시겠죠, 호혜는. 이제 나눔을 집어넣었어요. 결국 이 네 가지를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다 모두가 제도일 뿐이다. 시장 교환만이 유일한 교환책은 아니다. 재분배 국가가 뭐 알아서 해주는 거지만은 역사적인 기원을 갖고 있죠. 알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노동자들이란지 저항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수당을 내야 된다라고 운동을 벌이면서 재분배도 요구했으니까 가져와야 되는 것들. 증여 탐내. 이제 나눔, 호혜, 재분배, 시장교환 이런 것들은 전부 채무, 채권 관계, 그 다음에 부채, 빚진 관계가 전부가 들어가 있어요. 호혜도 내가 받으면 언젠가는 너한테 줘야 되는 채무 관계가 좀 들어가 있고 재분배도 마찬가지고 재분배도 원칙적으로 올라가면 국가에 내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옛날 제사장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는 것들 원칙적 부채 이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시장교환은 채권과 채무가 즉각 즉거하는 거. 나눔만은 그렇지 않다대요. 이 작년인가 작고에서 안타까운 데이비드 그레이버 빛 5,000년이란 책이 있죠.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에스키모에서 하나 것인데 어떤 사냥꾼이 사냥 그날 허탕을 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에스키모 사냥꾼이 자기가 잡은 고기를 주어요. 그러니까 얘가 깊이 감사를 표현했더니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냈어요. 내가 고기를 못 잡고 네가 잡았으면 너 당연히 나한테 고기를 줄 거다 아니냐. 네가 감사하다고 하면 안 된다. 네가 감사하다고 나한테 10번을 하면은 너는 뭐가 되냐면 바로 내 노예가 되는 것이다. 즉 선물이 노예를 만들고 째찌 개를 만드는 거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은
이 또한 노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 자꾸 칭찬해 주는 거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넌 내 말 들어. 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는 칭찬받을 일이 무수히 많은 거야. 노예를 만드는 거죠. 진정으로 인간다운 자는 누가 누구의 무엇을 주는 계산하거나 기억하기를 거부하는 존재. 내가 누이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5만 원짜리 하나 넣어줘봐요. 매우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가장 옛날 천한 단계가 뭐냐면 돈 받고 이러는 것. 돈 주기 이럴래? 옆에서 이 문제 좀 도와줄래요? 라고 하면 동료 근로자 그러죠. 그럼 너는 그 대가로 나를 뭘 줄 건데? 라고 얘기 안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받고 뭐 한다는데 감사의 표시로 나중에 선물은 드릴망정. 아우, 수고했어. 5만 원짜리. 이건 뭐야? 아니잖아요. 결국 그것을 뭐냐면은 쉐어링, 나눔이라 해요. 나눔은 절대 채무가 박히지 않는 것. 나죠. 빚이 생기지 않는 선물을 나눔이라고 하대요. 그것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 좀 그런 사례들 많이 있죠. 어떤 초보자가 와서 막 일을 하는데 서툴러. 그랬더니 옆에서 왕언니가 와서 야, 이건 이렇게 하고 막 작업을 도와줘요.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야. 나도 처음에 들어갈 때 너처럼 똑같았어. 지금 난 1000개도 못 만들었다. 나 지금 10,000개씩 만들었거든. 그리고 월급 똑같이 가져가요. 즉 왕언니는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초보자는 능력에 따라서 조금 일을 못 하죠. 그냥 필요에 따라서 돈 다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은 것들. 왜 우리는 이것을 놓칠 것인가? 이것을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이스가 아닌 커뮤니즘이라고 하더라고요. 번역본을 보면 그냥 기반 공산주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원서를 보니까 베이스는 커뮤니즘.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공산주의 나오면 또 이상할까봐 커뮤니즘을 바꿨어요. 기반 공산주의. 즉, 이것도 제가 만든 그림이거든요. AI한테 물어봐서. 우리의 삶은 요 물과 같이 이 물이 있어요. 요거. 이게 보이지 않는 나눔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돌봄이에요. 어디 보니까 세계 유명한 돌봄의 경제학자가 와서 그런 인터뷰를 했대요. 왜 한국에서 출산율이 감소되느냐. 자, 더 이상 헌신적으로 희생을 다했던 돌봄의 가치가 이제는 사라져가. 소위 말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지쳤다 이거야. 더 이상 못 온다 이거야. 애 키우는 건. 애를 하나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을 하나에 나눔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마을이 점점 살아가 애 키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출산율이 감소하는 거죠. 결국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빼먹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요 나눔을 빼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러던 노동자들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거나 퇴직을 하거나 또는 쉬러 갈 때 집으로 가서 쉬어야 하죠. 그럼 거기서는 끊임없는 헌신과 돌봄 노동이 남편을 건사하고 다음 노동자 재생산을 위해서 자녀들 키우고 다 돌봄을 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 값을 잘 안 치르죠. 이게 점점 나눔과 이것이 하락해져. 그럼 우리는 앞으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저 나눔을 키워갈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식화해서 끊임없이 이 길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서사를 하나 써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경제학 책 쭉 보면은 틀린 것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뭐 처음에 물물교환을 하다가 화폐가 돈이 너무 무거워. 어떻게 하면 가벼운 돈이 없을까? 그리고 나는 꽁치를 먹고 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싶은데 서로가 욕망이 이중일치가 안 돼. 화폐가 필요하죠. 그럼 화폐는 또 들고 다니니까 엽전이 짜랑짜랑처럼 나오고 지폐가 나오죠. 신용화폐가 나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아니죠. 처음에 신용화폐가 나왔다. 쐐기문자에 외상장부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물물교환은 어떤 사람들 물물교환이나 적군하고 물물교환해. 언제 너하고 헤어질지 모르고 언제 너하고 싸울지 모르게 주고받고 빡치게 하죠.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낯선 사람하고 물물교환을 하죠. 그 다음에 물물교환 또 어떤 놈 하냐. 멀리 떨어진 놈. 왜냐하면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물물교환 바꾸다 할 때 트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트럭.
주고받는데 틀어. 그것은 뭐하고 비슷하면 트릭이라고 똑같아요. 속여먹으려고. 맨날 다 속여먹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경제학 또한 완전히 상상 또는 신화에 근거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내러티브, 서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중 이야기 하나가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 상상계, 무한한 상상, 소셜 픽션, 무한한 사회적 상상이 있는데 전부 이게 경제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아는 사람이 경제교육 전국 협회 회장인데 그 양반한테 말을 안 했어도 왜 애들한테 경제교육을 시키지? 주식을 해야지, 뭘 해야지. 그냥 시민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시민교육을 시켜서 너는 얼마나 해야 기쁨을 얻고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이 문제에서는 저항을 할 것이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경제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보편적인 주식시장을 만들어놔 똑같죠. 나 주식을 하면 이걸 해야 되지 뭐하지. 내러티브 서사를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그림이 지워졌네? 아 나왔다. 이런 서사의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학파는 데카르트 이원론, 뉴턴의 기계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 뉴턴 기계론 부속품처럼 돼 있어 궁극적으로 균형과 안정을 가는 것. 베블렌 적자생존이죠. 신화. 칼폴라니 양자역학. 저 주고받죠? 주고받는다는 것은 공감 떨림이거든요. 그럼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동시에 모순이죠. 나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고 할 때 나는 입자, 하나의 사람이면서 당신과 내가 끊임없이 공감과 떨림이 존재해. 파동이죠. 현재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냐 이렇게 시간 한번 보고 5시 4분이다. 현재 5시 4분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현재는 과거로 흘러가죠. 그리고 미래는 현재로 오죠. 그럼 현재는 있으면서도 없는 존재. 있으면서도 없는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양자역학.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저 한강의 시 밥을 보면서 밥은 입자죠. 거기서 김이 무럭무럭 나오는 것을 영어로 본다면 밥은 입자고 영어는 파동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입자라고 하는 밥알을 통해서 영과 김서림을 통해서 영어를 바라보고 파동을 가고 그걸 먹는다는 것. 그건 바로 양자역학적 사고가니까. 또 채식주의자도 옛날에 읽은 거라 기억이 없지만은 이 사람 하나가 가부장 거부를 하면서 거꾸로서 나무가 되죠. 변신이죠. 카프카의 변신. 끊임없이 뭔가를 변하고 변신하는 것들. 이런 양자역학. 스피노자 새로운 경제학의 서사는 바로 아까 신유물론, 스피노자에서 나온 것들. 활력 있는 유물이죠. 인간과 비인간 모든 것이 서로 신유물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라든지 돌멩이 하나라든지 이것을 전부 액터 행위자라고 보더라고요. 우리 여기 학교 들어다보면 도로베개 있죠. 그것도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도로베개 있으니까 내가 잠깐 멈춰서 올라가는 것들. 서로가 행위를 미치는 것들. 신유물론이 또 오늘날의 철학의 흐름과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서 새로운 경제학 서사를 꾸려가는 것들. 이런 키워드 죽음의 한계 뭐 쭉 나와 있죠. 허구적, 호모에콘 정말 새로운 생태사회지. 그래서 라투슈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경제학자는 죽음을 망각하고 성장이 무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은 경제도 운명의 유기체한 부분을 불가다는 사실을 이겼습니다. 세상에 불멸은 없죠. 영원한 것은 딱 신 하나. 신은 여기서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떠한 무한한 존재를 우리가 신이라고 붙이죠. 그 신 외에는 전부 불멸이죠. 죽음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뚜렷이 기꺼이 감수하고 내가 한계를 알아야 돼. 저도 나이가 먹어보니까 이 대목을 좀 체념이란 말을 좀 이해해요. 아,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죽음을 벗삼아야지. 한계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인생이 찬란하고 더 깊고 더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죽음을 기꺼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체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이제 포기는 정확히 단어를 구별을 해주는데
체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예전 젊을 때는 죽음의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여야죠. 뭐 영원히 살 거고 당장 내일 죽어도 좋아. 근데 지금 이 나이는 내일 죽어도 안 좋아요. 왜냐? 곧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체념을 하면은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체념을 하면은 거기서 새로운 인간과 희망의 원천이 나오겠죠. 인간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거기에서 세상의 삶의 의미를 새로 쌓아 올렸다. 그리고 과거에는 무한한 성장이 언제든지 지속될 것 같았고 풍요로웠고 자유는 우리에게 뭐 엄청난 주었다. 옛날에 경제 성장 시대에는 막 실업률도 없고 모두가 살기 좋았다. 그것만 연연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보아라. 곧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그 다음에 곧 수많은 이 코로나 위기처럼 자연계의 반란이 너희를 이어보는 그 현실의 한계를 뚜렷이 인식할 때, 아, 성장은 한계가 있구나.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탈성장이 됐던 새로운 좋은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장 없이 우리는 어떻게 풍요로울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밑바닥의 체념을 받아들이게 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솟구치게 된다. 그래서 얘는 인간이 오로지 시장에서만 누렸던 자유, 시장에서 누렸던 자유 뭡니까? 월급 탁 받아갖고 쓰는 재미가 시장에서 자유죠?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럼 또 계속 열심히 또 일해야죠. 그런 자유 말고. 근데 그 나머지가 너무나 버거워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새로운 풍족한 자유를 창조해야 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가 칼폴레이트 되잖아.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게 상당히 어려워요. 원래 저것이 앞장 나와야 되는데 뒷장으로 나왔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제학의 허구를 바라보고 새로운 서사를 써야 되는데 어떠한 방편이 있을 것인가 라고는 흐름을 제가 두서없이 쭉 늘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떠셨는가요? 혹시 제가 사고하는 사회과학의 준말로 제가 썼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풀어주실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늦었죠? 박 교수님. 예, 우리 박지원 선생님. 마이크 치시죠. 예. 아니 그냥 마이크. 마이크 하시고 이왕이면 뭐 녹음도 해야 될 거 아니요. 원호천 교수님 예.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반가. 땀나네. 더운 옷 입고 왔더니 어떻게. 그 앞으로의 경제학 예. 내용들 시각해서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예. 앞으로의 경제학에서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또 대단히 문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풀어주셔서 굉장히 그거 보면 좀 좋았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많은 내용들을 같이 보셨다고 한다면 더 좋았겠다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하여튼 기억에는 앞으로의 경제학에서는 교환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형과 관련해서 주로 세 가지를 소개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았는데요. 그러니까 호혜와 재분배와 어떤 시장 교환이라고 하는 예. 오늘은 그 어떤 나눔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강조해서 그걸 하나 지금 제가 넣었죠. 네. 그래서 그 나눔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혜와는 조금 다른 어떤 내용들을 강조하고 싶었어서 그러신 거라고 예. 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에서는 주로 일종의 나눔과 돌봄 경우에는 이제 주는 것이지만 돌려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베풀고 그 베품이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처럼 이제 들렸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 앞으로의 경제학에서 많이 강조하셨던 게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강조해 주셨던 것 같아서 그 상대방에게 비치는 것은 전혀 아닐지라도 결국에 누군가에게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나눔과 돌봄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내용을 채워주시는지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원래 오늘 강연에서 제일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현재 어떤 주류 경제학의 어떤 그런 형식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
인간이 어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원래 목적을 잘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점에서 다양한 뭐 스피노자라든가 폴란이라든가 베굴렌이라든가 또 여러 어떤 그 고전의 어떤 문제식들을 가져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칼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네 개, 뭐 호예, 재분배, 그다음에 그또 하나 뭐가 있죠? 시장 교환, 시장 가로 열 거 닫고 그 앞에 원래 가정경제를 하나 붙였었어요. 근데 가정을 없앴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하나 넣은 것은 뭐냐면은 실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석은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신유물론도 사물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들, 그 의미 부여 작업인데 지금까지 나눔이 예를 들어서 제가 나한테 도움을 받고 내가 아유 고마워요. 이런 스스로 묻지 자그마한 것도 이루어지는 어떤 그 소소한 일상의 어떤 이런 것들. 내가 뭘 도와준다고 해서 아유 고마워요.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식당에서 가만히 보면 서로 돈 내겠다고 막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꿍꿍이 속도 있겠지만 어쨌든 끝없는 선의가 발동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론 중에 하나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당신들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당신들이 하는 일이 비록 보상 못 받을 망정 좋은 삶을 위해서 당신은 지금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주는 것들. 지금 우리가 그러죠. 지금 한국 사회는 특히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만약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가 된다 막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일이라면 도움을 청할 데가 없거든요. 이웃집에 문도 못 두드리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한 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것을 또 우리가 정식화해서 뭐 저거 정책 보고서 만들 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나눔이 할 때 이제 비용 개념 계산도 해야겠죠.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인위적 희송이란 말을 만들 때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역화폐법을 끊어버렸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예를 들어 지역화폐가 갖는 것이 이제 칼폴란이나 이쪽 사람들 쪽 보면은 우선 화폐만 갖고도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화폐 하면은 첫째는 재분배 요구죠. 재분배 요구고 그것이 이제 취약자한테 가고 우선 지역화폐는 화폐가 용도가 제한이 많아요. 첫째 이자가 안 나와요. 은행에 저금을 못 해요.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달러하고 못 바꿔요. 완전 제한된 화폐거든요. 제한된 화폐 용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고 그 계층을 소유한 사람을 살려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어떤 빈곤을 완화하는 것, 그러면서 인위적 희생을 완화시켜가고 풍요 쪽으로 가는 것들,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그래 용어를 통해서 나아가듯이 저런 나눔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나누는 것. 그리고 아까 저출산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든지. 그래서 아까 그런 정식화를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제가 넣은 것은 아니고요. 소락정이라고 하는 사람, 일본 사람이 1969년인가에 경제 인류학 이번 테마에 나온 것들을 저 사람 뭐라고 쉐어링 같은 단어예요. 제가 빼가지고 그레이버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 일단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좀 더 이번 처음으로 넣은 거거든요. 조금 더 정밀화를 아마 시켜보시면 박정희 교수님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특히 제가 여기 와서 경상대 경제학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우선 마르크스, 그 다음에 아까 저 비주류 경제학에서의 사회적 경제, 우리 송은숙 교수, 박경영 선생님, 그 다음에 저 경제학, 이 제일로 뛰어나요. 우리 전북대 경제학과는요, 전부 미국 박사들만 몽땅 와 있는데, 그 몽땅 와 있는데 맨날 화폐금융이나 그 수학까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경상대학교 경제학부를 제일 존경하고, 그것 때문에 여기에 또 내려왔던
돼 있었죠. 실은 뭐 서울대 경제학부 이미 다 뭐 막스 안 뽑고 뭐 쭉 해가지고 옛날 이제 전통이 이제 밑으로 뿌리로 내려서 밑에서 이제 퍼져가 여기서 이제 꽃 피우는 것인데 더 여기서 또 풍성해지고 저도 또 이게 또 좋은 생활이겠죠. 좋은 생활은 원래 빛 라이프죠. 그래서 GOOD에서 O를 하나만 가시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생활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갓 신성을 꽃 피우는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으니까 그게 에우모니아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다음 O를 하나 더 붙이니까 굿이 되겠죠. 갓과 굿은 거기서 거기죠. 근데 GOD를 잘못 꺾으면 도구가 되거든요. 실은 도구나 갓이나 다 신성 있기는 다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어그 라이프를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볼리비아 이런 데서는 부엔 비비르, 부엔 뭐 그런 거 들어가면 또 봉 들어가면 또 좋다는 뜻이죠. 비비르는 살, 뭐 참살이 좋은 뭐 이게 전부가 공동체, 연대, 협동조와 함께 살아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을 빼고 실체적으로 서로 어우러만지고 손잡고 얘기하고 그룹을 만들 때 거기에 오는 감흥의 어떤 기쁨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삶의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뭐 경향신문 제가 특집을 안 봤는데 한국 노인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또 돈 많아서 놀 줄 몰라서 불행하고 없으면 없는데 불행하고 돈이 많으면 놀 줄 몰라서 불행하다 해요. 한국 노인들. 그래서 외국 노인들은 파티도 가고 취미도 하고 막 하는 우리처럼 우리는 어떻게 키워졌냐면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키워졌어요. 엄숙한 가장. 아파도 참아요. 왜냐하면 아프다고 하는 순간 회사에서 도태당하고 저 건강검진 좀 받고 병원을 갔다 오기 전에 그 사람은 그때부터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아웃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는 아픈 것이 정상이에요. 아픈 것을 감추고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아픔은 그 아픈 것이 정상이고 그 아픈 것에 기꺼이 도움을 주는 것이 정상인 사회지 안 아프고 버티다 나중에 쓰러서 죽는 사회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경제학도 넣고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좋은 생활을 서로 이렇게 어울러진 게 좋은 생활이죠. 뭐. 자, 예.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종사하고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돌봄이라는 단어가 이제 와닿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 병원 돌봄이라든지 또 조세에서 움직이는 장애인 활동 보조라든지 또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노인 돌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돌봄이 있는데 이런 돌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아마 나아갈 것인지 이런 걸 우리 교수님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것의 또 하나 표현은 페미니즘이거든요. 페미니즘은 그 안에 강자, 정상인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미안하지만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축들,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축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될 사람들의 아까 말한 장애, 뭐 이런 분들, 그 다음 소수자, 그 다음에 인종, 저 외국에서는 인종,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은 동등한 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경제학이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그래서 강자의 경제학이 아니라 포용의 경제학, 페미니즘의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번 저는 이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보고 나서는 모든 패러다임이 일순간에 바뀌었고 그것을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 페미니즘 문학은 뭐냐면 아까 강자를 거부하고 약자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가 하는 거 공감 뭐 4.3이든지 5.18이 됐든지 또는 강자의 신음하는 사람이 됐든지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 조명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것은 특히나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매우 취약한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이 역설적으로는 소설의 아주 훌륭한 보고 창구가 되었다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돌봄은 이제 구체적인 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아까 저는 오늘 하나의 길을 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뭔가 정식화하고 공론화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길을 만들고 이제 길이 났으니까 여기에 물꼬를 좀 넣어주라 하는 것은 정책에서 해야 될 일이고, 먼저 길을 만들고, 길을 만들기에는 그 길이 왜 필요한가를 관념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까 관념을 만들어준 것이 또 이 대학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될 일이지만 우선 제가 하는 일들은 관념을 만드는 일, 그 관념을 통해서 길을 만드는 일, 거기서 네 가지의 통합에서는 아까 돌봄이라는 거 하는 것 포함하는 나눔, 쉐어링, 이런 것은 아무도 우리가 채무를 지지 않으면서도 계산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서 넣어주는 것들, 뭐 이런 개념만 우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을 만드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혹시 한 분만 더, 지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된, 25분 정도 된.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생님께서 그 예전에 센에 대해서도 글을 쓰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센이라든가 베블렌이라든가. 예, 그렇죠. 우리 선생님 저 베블렌 내가 참 저 읽고 내가 서평도 좀 해야 되는데 잘 못했어. 그래서 제 질문은 그런 센이나 베블렌이나 플라니는 조금 차이 있겠지만 넓게 보자면 다 경제학자라고 해도 그렇죠. 될 수 있을 텐데 예, 최근에는 특히 이번에 쓰신 책 경우에는 스피노자를 이제 아주 깊이 읽으시면서 신유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다면 스피노자, 그러니까 그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지만 뭔가 부족한 점이 또 있었을지 모르겠고, 그 어떤 것들을 스피노자가 새로 채워줬다고 생각을 하셨기에 스피노자를 깊이 읽고 또 책에도 소개를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경제학자로서의 원홍찬 교수님에게 철학자 스피노자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점에서 좋은 사람인지 한번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예, 스피노자는 다 아시다지만 철학도 훌륭하지만 그 삶이 훌륭해요. 우선 파문의 고통을 겪죠. 나는 나가겠다. 그래서 자객에게 칼까지 맞죠. 그리고 자객에게 엄청난 유산이 와요. 여동생이 그놈을 막 뺏으려고 그래. 소송을 걸어서 여동생한테 이겼어. 그리고 그 재산을 도로 다 줘버려요. 그리고 당시 이제 아마 케플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망원경 막 하고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시점에 알을 닦아서 하고, 그 다음에 홀로 하숙방에서 살다가 44살에 죽거든요. 그 삶 자체가 훌륭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물에 따뜻한 사랑을 보냈다고 그럴까요?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신즉 자인이다. 신은 곧 자인이다. 그게 뭔 말이냐? 신이 왜 자인을 만들었냐? 그 멍청한 짓이다. 신은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 신은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이면서 신은 필연성을 가져. 필연성을 신은 자기가 나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신이고 한쪽은 자연이에요. 신이 나와갖고 그 다음에 자연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신은 완전한 존재인데 무엇이 또 부족해서 자연을 만드냐? 그렇죠? 모순이다 이거야. 신즉 자연. 그럼 신은 정신을 보고 자연을 우리가 육체로 보면 정신 즉 육체. 이것들이 오늘날 심리학이나 병리학 끼친 효과가 엄청나죠.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는 완전한 존재다. 완벽하고 완전을 구별을 하거든요. 난 참 좋아요, 그 양반이. 완벽하면은 불완벽이야. 저쪽 데카르트는 신은 완전하다 하고 가정할 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전제를 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야. 신은 완전한 존재. 정신은 완전하다면 신이 나의 의심과 불확실 뭐 이런 것을 확실성을 보증해 주니까 그 육체는 불완전해. 정신은 육체를 지배해야 돼. 정신이 또 하사불성 안 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스피노자는 아니야. 나도 완전한 존재.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들 후회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좀 잘할걸. 에이 하고 입을 킥을 때가 많아요. 근데 스피노자는 이렇게 유래해요. 당신은 그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한 완전한 존재야. 그때는. 지금 후회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신이 누구를 뛰어들어서 수영을 할 줄만 알았다면 걔를 끄집어 구해줄 수 있을 때 그때 넌 역량이 부족했을 따름이야. 그래서 모든 사물이나 인간에게 역량이라는 걸 각자 갖고 있는 역량을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그때 역량이 부족해도 완전한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선택 완전한 걸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사랑하고 하나하나 개체에 신이 들어있고 범신론이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불교 쪽하고 통하는 게 또 많아요. 그쪽들에.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래서 가끔 후회 잘 안 해요. 나 그때 최선을 다했을 따름이야.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나는 불완전한 존재는 절대 아니야. 스스로 완전한 존재. 다만 역량이 그때 좀 부족했을 따름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점에서 스피노자 개인적으로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데카르트는 위계질서잖아요. 그렇죠? 쭉 집이었는데 스피노자는 수평 라인이 또 위계질서는 아까 말한 수목. 거대한 나무가 그림자를 드리워서 막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피노자는 아까 리좀처럼 끊임없이 줄기를 가면서 자기가 거기가 이거 내 자리인가 보다 할 때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유목하는 존재, 유목하는 주체가 아니야. 유목하는 존재. 왜 우리는 취약하고 또 그러다 서로 만나서 엉키고 이런 리점적인 존재를 인정해주는 하나의 이 경제학에서 뭐 프로그램 중에서 사과 또 얘기 나오지만 사과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과학적 프로그램은 어때야 되냐? 과학적 프로그램은 단단한 방어체계를 하나 사과 핵일 코어라고는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데카르트 철학이라든지 뉴턴의 그다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사과의 과육 있죠. 그것이 그 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벨트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사과, 스피노자의 사과는 뭐냐면은 가운데 아까 스피노자, 그다음 모든 건 평등, 뭐 여러 가지 신유물론, 그 다음에 새로운 서사, 그걸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별도의 이제 스피노자 이제 사과가 또 만들어지실 텐데, 어떤 스피노자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물을 다 더불어 살림살이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인간이든 비존재든 함께 껴안아 갈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해석의 기준을 내렸다고 하고, 해결이 그랬다죠. 스피노자는 철학의 예수다. 그랬다네요. 자, 이런 정도로.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사회과학에 준말로 했는데 오늘 그런 문제들을 같이 재밌게, 물론 저도 막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저희들한테 귀중한 얘기를 해주신 원영창 교수님께 큰 박수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